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성훈입니다. 어, 조금 달라졌죠? 제가 허리가 조금 아파갖고 원래는 첫 주, 뭐 두 번째 주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서서 했는데 약간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오늘 이번 주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 10장 주차로는 구주입니다. 10장 첫 번째 1, 2부 나눠서 할 거고요. 제 10장 구주차 통제 이론입니다. 통제 이론은 조금 이전에 있어서의 범죄의 이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 그 주장을 과학적으로 만든 이론들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다릅니다. 즉, 통제 이론은 기존의 범죄 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다른 어떤 문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은 규범에 순응하는가 이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심리학 이론, 뭐 긴장 이론, 문화 이론, 여러 가지 앞에서 했던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제 이론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즉, 왜 사람들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까? 즉, 왜 사람들은 규범에 순응하는가? 왜 우리 모두가 다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규칙을 위반하고 법을 어겨서 그 이른바 이제 본인의 경력에 정가를 기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조그마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물론 이제 사소한 범죄, 사소한 일탈 같은 거는 저지르지만 하지 않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할까? 즉, 기본적인 질문 자체가 정반대이죠. 그래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을 하는 거죠. 통제 이론의 답은 이겁니다. 사회 통제, 어떤 사회 통제라고 하는 통제, 사회 통제, 컨트롤, 소셜 컨트롤, 사회 통제가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응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제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법을 위반한다. 규칙을 위반한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규칙을 위반을 한다. 즉, 그래서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 왜 규범에서 일탈하느냐라고 하는 왜라는 동기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정이 통제 이론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통제 이론은 성악설이네요. 그럼 앞에 다른 어떤 긴장 이론이나 뭐 하위 문화 이론이나 기타의 많은 뭐 생물학적 원인론부터 심리학적 원인론까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성선설이네.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짐바르도의 뭐 이른바 루시퍼 효과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꼭 성선설이라 볼 수 없지만은, 여기서는 성선설이나 성악설 같은 방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상태에 있으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리가 사는 모습인 거고, 그렇지 않고 통제가 풀어졌을 때, 즉 사회가 해체되고, 아니 뭐 여기서 사회 해체란 말을 안 쓰지만 어쨌든 통제가 느슨해졌을 때 법 위반, 일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동기는 차이가 없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배고프면은 3일 굶으면 도둑질하는 거고,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도 나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그게 사회 통제다. 그래서 일종의 통제 이론은 기존의 범죄 이론과 전혀 다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전의 이론들은 특정한 요인들이 작용해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동기화시킨다라는 것이 통제 이론과는 다른, 그 이전의 이론들은 그런 주장이고,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동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동기가 없으면은 규범에 순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 이론과 다른 많은 이론들의. 근데 반면 통제 이론은 강한 사회적 개인적 통제로 억제되지 않으면 범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통제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니스, 나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니스, 나이, 네클리스라고 하는 한 3명 정도의 학자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NYE, 나이, 뭐 니스, REISS, 뭐 이렇게, 그건 외국 학자들의 이름이니까 굳이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초기의 통제 이론은 니스, REISS, 이게 니스와 나이, NYE,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통제 이론인데, 통제 이론도 이제 두 가지, 내적, 외적, 크게 이제 구분을 해갖고, 그렇지만 사실은 뭐 통제라는 것이 내적으로 되기도 하고 외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내적은 내 마음 안쪽, 이 머리 안쪽에 있는 거고, 외적은 내 바깥에 있는 거. 그래서 초기에 통제 이론을 주장했던 니스와 나이의 어떤 내적, 외적 통제 이론은 사회 통제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규정할 때 개인이 자기 통제를 습득하게 되는 사회화, 수능. 여러분은 사회화돼 있죠. 돼 가고 있죠.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화되는 거고, 여러분은 이 시스템 체제에 순응하도록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규범을 익히고 있죠. 가장 간단한 보상과 처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개인이 자기 통제를 습득하게 되는 사회화와 수능은 보상, 그러니까 순응하면 보상하고 일탈하면 처벌하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 통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통제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착한 행동을 하면, 규범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사회 통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는, 여기 나이라고 하는 건 학자 이름입니다. 좀 헷갈리지 마세요.
니스, 나이다 학자 이름입니다. 나이는 1958년에 사회적 통제라고 하는 사회통제의 주요 범주. 그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익히 눈치채셨을지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적 통제. 뭐 이런 게 있겠죠. 직접 통제는 뭡니까? 직접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처벌을 하고 수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직접적이죠. 간접 통제는 뭡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의 긴밀한 사람에게 영향을,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번방 박사방에 어떤 그 여러 스물 몇 살짜리 애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걔들은 처벌받는데 걔들의 얼굴이 뭐 조주빈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훈이라든가 이런 흔히 말하는 그런 범죄자, 지금 피의자죠. 얼굴이 공개되면 누가 충격을 더 많이, 그 얼굴을 아는 그 사람의 부모라든가 그 사람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사람 당신 아들 아니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부모의 욕을 먹게 하기 싫으면은 내가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게 간접 통제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부모가 욕을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욕을 먹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행동을 해서 욕을 먹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실 거니까요. 아니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간접 통제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은 이제 착하게 아니면 규범에 맞춰 살려고 하는 거겠죠. 내적 통제, 이거는 도덕과 관련된 양심, 죄의식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다 양심이 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범죄 저지르지 않고 일탈 행동도 하지 않는, 이게 나이가 말한 사회적 통제의 세 가지 주요 범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은 시험에 잘 나겠죠.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통제가 공식적 법적 제재를 통해서 행사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접 통제가 뭡니까? 가서 뭘 도둑질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죠. 그런데 나이는 그거보다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간접 통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 가정이라는 데에 있으면은,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행동이 올바르죠. 똑바르죠. 또 일탈을 잘 하지 않죠. 그걸 나이는 중요시했나 봅니다.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간접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나이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밖에서 비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동기화되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경우, 아동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그 욕구를 잘 조절하도록 그렇게 잘 사회화가 됐다. 간접 통제 잘 됐다. 나이는 그런 거를 중시한 사람이라고 인 것 같습니다. 네클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억제 이론은 이 니스하고 나이, 특히 나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니클리스, R-E 네클리스, 뭐 리클리스라고 해도 네클리스라고 해도 네클리스의 억제 이론은 내적 외적 압력과 유인이 내적 외적 억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을 때, 뭐 말장난 같지만 어쨌습니까? 즉 내적 외적 어떤 그 억제들이 이렇게 잘 통제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오히려 유혹이 많죠. 예? 클럽에 가서 놀고 싶어. 에이씨, 뭐 코로나19 뭐 상관없어. 나는 놀 거야. 근데 속으로 안 돼. 너 그러면 너희 부모 욕을 먹이고 네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좋은 마음과 나쁜 천사와 악마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탁 서로 창을 들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악마가 이기면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홍대 클럽에 가서 놀아요.
이게 이제 네클래스의 억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억제가 실패되면 비행이 벌어지는 거죠. 일탈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억제가 약할 때 범죄와 비행이 발생한다. 뭐 이거는 무슨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론이죠. 근데 이 균형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천사와 악마가 존재한다. 그게 네클래스의 억제 이론이죠. 그래서 네클래스는 약 5가지 정도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 억제, 앞에서 얘기했죠. 그건 나이의 얘기랑 특별히 차이가 없는 내적 억제. 여러분은 강한 양심과 좋은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유혹이 들어와도 홍대 클럽에 가서 놀지 않아요. 제가 홍대 클럽에 가서 노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같은 아주 엄중한 사태에서 거기를 굳이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은 거지, 홍대 클럽에 가서 논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뭐 그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주니까 그걸 예를 드는 겁니다. 내적 자, 외적 억제, 부모와 학교의 감독, 훈육, 강한 집단 응집성, 일관성 있는 도덕적 태도, 외적 억제입니다. 여러분을 딱 잡아주는. 내적 억제는 양심이죠. 외적 억제는 딱 잡아주는 일종의 바깥에서의 도덕률 같은 겁니다. 부모와 학교, 뭐 이런 훈육, 뭐 이런 것들. 근데 반대로 내적 억제가 있으면 내적 압력이 있겠죠. 내적 압력이 뭐죠? 심리적 충동과 욕구입니다. 놀고 싶어, 반항하고 싶어, 불만 많아, 심리적 충동과 욕구, 내적. 외적 압력은 뭡니까? 좀 이 본인의 것과는 좀 다른, 즉 빈곤, 심리적 박탈, 기회 차단된 기회, 이게 긴장의 뉴스 많이 나오죠. 이게 외적 압력입니다. 그리고 외적 유인. 외적 유인은 뭡니까? 나쁜 친구,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 친구, 깽, 비행 하이 문화, 뭔가 달콤한 유혹들이 있죠. 야, 홍대 클럽에 놀러, 야, 뭐 코로나19고 뭐고, 아이, 내가 만족하면 되지 뭐. 외적 유인입니다. 네클래스의 억제 이론에서 5가지 요인입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해보죠. 퀴즈 첫 번째입니다. 자, 네클래스의 억제 이론에서 5가지, 2가지 억제, 2가지 압력, 1가지 유인, 5개를 쓰고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통제 이론에서 맞자, 맞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맞자, 맞자라고 하기도 하고 맞차라고 하기도 하고, 통제 이론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상당히 이 범죄 쪽에서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맞차, 뭐라고 부르던 여러분, 맞차의 비행과 표류라고 하는 게 이제 자원을 넘어오면, 맞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소년과 비행소년이 아닌,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비장애인. 마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행소년과 비비행소년, 그러니까 비행소년이 아닌. 그러면 왜 그러면 정상소년과 비행소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 억제 이론의 입장에서는 범죄는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소년과 정상소년이라고는 개념을 안 쓰고 억제 이론가들은 뭐라고 썼죠? 비행소년과 비비행소년, 비행소년이 아닌 소년, 이렇게 써버렸어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완전히 억제 이론가들과 다른 그 이전의 많은 범죄 이론가들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억제 이론가들한테 범죄나 일탈은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정상적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사람은 억제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이 억제 이론가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도덕적 가치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마짜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비행소년과 비비행소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원래 사고 치는 애들은 선천적으로 아니면 뭔가 다른, 확실히 뭐가 다른 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짜의 대답은. 아니다. 비행을 하는 애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애나 똑같다. 왜? 억제 이론은 그런 거예요. 억제 이론은 원래 사람은 비행이나 범죄를 억제하지 않으면 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거죠. 즉 그 이전에 뭐 심리적 원인론, 생물학적 원인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 원인론 따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 한다는 거예요. NO! 맞자의 대답은. 또 하나, 비행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24시간 모두 비행을 저지르는가? 답은 뭐겠어요? NO! 즉 이런 거죠. 이전의 이론들은 비행소년 하면은 늘 비행을 하는 소년인 거예요. 그리고 정상소년이면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는 소년이었던 거예요. 이 억제 이론 이전의 주장은. 근데 억제 이론가들은 아니에요. 억제 이론가들한테는 비행소년이 24시간 내내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비행소년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시간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이란 말을 제가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산다. 대부분은 그럼 뭐예요? 규범적인 행동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가정 자체가 다르죠. 따라서 그러다가 어떤 이유는 뭐죠? 통제가 풀릴 때 비행을 하는. 그 통제가 풀릴 때는 언젠지 모르죠. 그게 기회적일 수도 있고. 따라서 비행소년과 비비행소년 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들의 자유로운 유사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맞자는 표류, 드리프트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표류 해보셨나요? 바다 수영장 풀이나 강가나 아니면 이런데 여러분 튜브 같은 거, 이거 물놀이 기구 놓고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죠. 이 사람들은 억제 이론가들은 완전히 범죄를이나 일탈을 안 하는 이쪽, 완전히 범죄를 하는 이쪽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표류한다는 거. 그게 억제 이론가들의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끔 하루에 거짓말을 많이 하죠. 인간의 하루에 70%의 말이 70%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맞자의 표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표류하는 존재다. 완전한 비행과 완전한 비비행 사이에서 표류하는 존재.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회 통제가 어떤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 약화되면은 일시적으로 통제가 탁 풀리죠. 그럼 그게 범죄 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자의 범죄 이론이죠. 억제 이론이죠. 맞는 것 같으세요? 물론 맞자도 이런 건 인정합니다. 완전히 상습적으로 늘
늘 범죄를 하는 비행소년이 없다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행소년은 표류자라고 주장합니다. 즉 맞자도 역시 늘 사고치고 늘 24시간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애도 소년도 존재한다.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행소년은 표류자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물론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범죄 아니라도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표류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맞자가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왜 비행을 하지? 비행소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너 왜,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비행을 해? 그런 물어보니까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지나가다가 담배도 한번 피워보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뭐 저 간판 한번 툭 차고 싶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 이전에, 억제 이론 이전에는 비행하는 어떤 행위를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맞자의 어떤 비행 일탈 이론에 따르면 그런 비행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이전에 어떤 범죄 하위 문화 이론에 따르면은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되거나 일탈이 되는 거죠. 근데 맞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존의 하위 문화 이론을 주장을 부정했어요. 이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은 자기가 저지르는 것은 별 의미를 가지, 그냥 기회가 되니까 툭 하는 거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 왜? 자신의 비행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행위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왜? 그들도 역시 그 행위를 비행 행위라고 생각해. 즉 지나가는데 간판을 툭 차. 분명히 이거는 비행 행위가 맞아.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데 특정한 상황, 무슨 상황이냐면 왜 그거를 길거리에 내놓냐 이 말이에요. 즉 간판을, 그러니까 이제 입간판이죠. 입간판을 가게 안쪽에 넣고 하면은 내가 찰 리도 없는데, 아니 내가 가는 길에 왜 입간판을 세워갖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도심의 거리를 가고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는데 앞에 공적인 도로인데, 그러니까 인도인데 입간판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공풍선 같은 게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아 짜증나. 내가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 입간판을 차는 거는 분명히 나쁜 행위인데, 아니 여기에 이걸 놓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라고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비록 나쁜 행위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자의 비행 이론이에요. 즉 비행소년은 이런 인습적인 도덕가치, 즉 절대적으로 보면 남의 물건을 손상을 가하고 차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여기를 걷고 있는데, 아니 이 가게 입간판이 왜 공적인 도로에 나와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차도 되는 거야. 즉 내가 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상황을 열거를 하면서 자신의 이 행동을 일종의 합리화, 그거를 맞자는 중화라고 했습니다. 뉴트럴라이제이션. 뉴트럴 아시죠? 뉴트럴, 중화, 중립, 중화, 뉴트럴라이제이션. 이게 명사형으로서 중화 기제입니다. 중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맞자는 이런 것이 진짜 표류하는,
그러니까 원래 비행소년과 비비행소년이 차이가 없고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거죠. 홍대 클럽에 가면 안 돼. 코로나. 근데 갔어. 왜 갔냐? 아니, 너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튼튼해. 아이, 코로나 안 걸려. 스스로 뭐라는 겁니까? 합리화. 정상 참작. 아, 내가 마스크도 쓰고 가면 되지. 정상 참작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신이 어기는 이 비행 행동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열거하면서 자신을 중화하면서 죄책감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비행이라는 것. 비행을 하는 메커니즘. 맞는 것 같으세요? 맞자는, 그래서 맞자의 개념은 표류, 중화, 정상 참작의 상황, 이런 것들이 맞자의 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자의 이론을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맞자. 그래서 이런 중화의 상황이 사회 통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입간판을 뻥 차는 아이는 이런 거예요. 사회가 정의롭지 않아. 왜 입간판을 여기 공무원이 단속을 해갖고 여기 없게 해야지, 내가 이걸 안 차지. 이걸 여기에 놓게 만든 사회가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즉 비행소년은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차도 되는 거예요. 왜? 사회가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표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못하는 게 뭐예요? 통제가 약해진 거죠. 그죠? 네, 중화기제를 사용하는 거. 즉 이런 중화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 통제가 느슨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야, 너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아무리 그래도 참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 당연히 안 차겠죠. 다음엔 안 차겠죠. 근데 스스로 이것은 사회 통제가 느슨하다고 생각해서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에서 무책임하게 비행을 입간판을 딱 차는 행동을 하고 아니야 나는 이 상황에서 나 누구라도 이렇게 찰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비행을 하는 거죠. 이게 표류자의 비행입니다. 맞자의 비행 이론이고 약간 좀 재밌는 이론이죠. 재밌는 이론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해요. 대신 조금 느낌은 오시겠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강도를 하거나 성범죄를 하거나 그런 대단히 큰 범죄에는 적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사소한 그런 어떤 일탈에는 잘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자, 이제 맞자 얘기를 했고 허쉬라고 하는 트래비스 허쉬입니다. 범죄학 분야에서 맞자, 허쉬 뭐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범죄학을 전공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다른 뭐 머튼도 그렇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범죄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래비스 허쉬, 앞으로 허쉬라고 할 겁니다. 허쉬는 Causes of Delinquency, 그러니까 일탈의 동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따옴표 치고 우리는 모두 원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물이라고 트래비스 허쉬가 주장했습니다. 통제 이론을 가장 적확하게 나타내는 한마디 문장입니다. 트래비스 허쉬는 비행의 동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아니 원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기는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왜 원래 범죄를 저지르는 동물인데 가정, 학교, 친구와 같은 사회 집단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는 개인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통제 이론이죠.
즉 이걸 사회유대라고 합니다. 사회유대가 높은 어떤 개인은 범죄나 일탈을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죠. 되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기대를 받고 있고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주위 가족들, 주위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배신하고 가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회유대. 그러니까 트래비스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회유대 이론이기도 하죠. 그러면 트래비스 허쉬가 주장했던 사회유대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유대의 4가지 종류는 이건 뭐 범죄학에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애착, 관여, 참여, 신념 4가지입니다. 이것은 애착은 다른 사람과의 애정과 감성.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애착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당연히 유대가 높은 거죠. 가치와 규범이 대면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애착은 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관여는 인습사회에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정도입니다. 인습사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습사회를 대표적인 거는 친족 또는 뭐 가족 아니면 학교 사회 같은 이런 학교 사회는 좀 그럴까요? 일단은 친족이라든가 아니면 1차적인 사회관계들 많이 있죠. 친구들 사이라든가 여러분이 친구들과 깊은 어떤 거기 어떤 모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그 행동을 했을 때 손가락질 받을 텐데 사회유대가 깊은 거죠. 관여하게.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여의 결과인데 그래서 여기선 참 관여와 참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관여는 명문적으로 인습사회에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정도.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족 모임에 자주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는 그 관여의 결과로서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뭐 이 동문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동기 모임 뭐 이런 것들하고 생각하면 관여와 참여는 조금 헷갈리긴 해도 관여는 24회, 참여는 그거보단 조금 더 2차적인 그런 사회 조직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신념은 사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정도. 여러분 다 신념을 가지고 있죠. 신념이 높은 사람이 사회유대가 강하죠. 그래서 허쉬는 사회유대를 애착, 관여, 참여, 신념 4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이 높은 사람은 사회유대가 높고 사회유대가 높은 사람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이게 트래비스 허쉬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트래비스 허쉬의 주장을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을 다른 이론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사회 계층과 비행과의 관계를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빈층의 아이는 비행을 더 저지른다. 왜냐하면 극빈층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비행을 저질러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트래비스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에서는 계층과 비행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극빈층의 아이는 제외하고 사회 계층과 비행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즉 중산층과 빈곤층 뭐 아주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계층과 비행은 관계가 없다. 오로지 허쉬의 주장은 사회 유대와 범죄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반면 긴장 이론은 다르죠. 긴장 이론은 뭡니까? 계층이죠. 그러니까 중산층, 하위층을 나누죠. 그러니까 긴장 이론은
하위층 같은 경우가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즉 허쉬의 사회통제 이론은 긴장 이론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즉 정반대라기보다는 사회 계층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 허쉬의 사회통제 이론이고, 계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긴장 이론이죠. 그죠? 그 차이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셔덜랜드의 사회 차별 교제 이론인가 아니면 하이 문화 이론, 즉 문화 혹은 집단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친구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뭐죠? 차별 교제, 하이 문화 이론이죠. 그런데 친구의 비행과는 관련이 없어. 오로지 사회유대의 핵심적인 부모의 애착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결국은 지금 사회통제 이론이 되죠. 비행 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소년보다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차별 교제 이론하고 정반대예요. 즉 비행 소년들은 비비행 소년보다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죠. 왜냐하면 사고 치는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더 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 소년과 애착이 있으면 사고를 치는 건데, 반대예요. 지금 허쉬의 사회통제 이론은 비행 소년은 그렇지 않은 소년들보다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낮아갖고, 어떻게 보면 비행 소년들은 왜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낮아요. 친구를 잘 사귀지 않아요. 비행 소년들 누구랑? 그거는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와 어떤 유대가 떨어져 있는 거죠. 비행 친구는 비행을 증가시키지만 이것은 사회 통제가 약할 때에만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과 문화 차별 교제 이론, 하위 문화 이론을 한번 잘 이 변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즉 여러분이 그 노는 애들이랑 같이 놀면은 차별 교제 이론에서는 여러분도 역시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것이 차별 교제 이론이에요. 그렇지만은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에 따르면 비행 친구는 아무리 만나도 비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어떨 때? 부모의 애착이 강할 때.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친구 선택할까요? 부모 선택할까요? 부모 선택하겠죠. 그러면 아무리 질이 나쁜 비행 청소년과 친구 사이여도 여러분은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고 좋은 부모를 따라서 좋은 청소년이 되는, 이것이 이제 차별 교제 이론, 하위 문화 이론과 이 사회 통제 이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더 결정적일까요? 허쉬는 애착이 결정적이라고 하고,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이라든가 문화 이론은 친구 이쪽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소년들보다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낮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별 교제 이론을 비판하는 거죠. 왜? 비행 청소년 봤더니 친구와 애착 정도가 낮던데? 그럼 그 비행 청소년은 왜 비행하게 됐을까? 그건 부모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이 맞네? 셔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은 틀렸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긴장 이론, 셔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 커엔의 하위 문화 이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것도 공부에 중요한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통제 이론을 평가하면서 이제 사회통제 이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9주차 10장 첫 번째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